저는 한국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제 직업을 들으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데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과학을 매개체로, 촉매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여기 위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과연 이렇게 소통을 하면 될까요? 저는 아니리라 꼭 믿겠습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면 모두가 과학 천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저는 과학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제가 시험지 위에 과학 문제를 잘 풀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 주변에 바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최초로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1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변화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우리는 예전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은행 업무들이 어느 순간은 전화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전화가 어느 순간 인터넷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인터넷은 순간 우리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이름처럼 동기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은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했었고요. 제가 학교에서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 그냥 외워 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은 너무 어려운데 이 기술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제 스스로 노하우를 조금씩 얻게 됐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다양한 매체 혹은 뉴스를 통해서 그 기술들을 익혔고요. 새로운 장비가 오면 제가 버튼 하나하나 다 눌러보고 메뉴 하나하나 다 누르면서 제가 직접 체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주변에는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수포자라는 말 아시나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런 수포자처럼 물리를 포기한 물포자, 화학을 포기한 화포자, 생물을 포기했던 생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과포자들을 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과학을 어려워한다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쉽게 풀어보자라는 저의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저는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와 공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과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강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뭔가 딱딱한 형태의 강연은 싫다. 이래서 이런 강연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전국 방방곳곳에 길거리 한복판에서 과학을 버스킹, 공연 형태로 보여주는 길거리 사이언스 버스킹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좀 신기하신가요? 사실 저도 불은 아직 무섭긴 해요. 한 번은 제가 전국 버스킹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홍대 버스킹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국이 내놓으라 하는 모든 뮤지션들이 모이는 곳이 홍대인데요. 저는 그 버스킹 장소로 가면서까지 좀 의아했습니다. 과연 수많은 뮤지션 팀들 중 한가운데 과학 공연을 하는데 누가 찾아올까라고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희 과학 공연을 저희가 준비할 때부터 대기했었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진짜였어요. 정말 저희 말고 수많은 버스킹 하는 무대가 있었지만 저희가 그날만큼은 1등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버스킹 현장에서 즉석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날 것 그대로의 과학을 마주하게 되었었고요. 또한 대중들이 느끼는 과학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누군가는 말을 하고 강연을 위해서 무대 위에 있었고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항상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강연을 할 때
버스킹을 할 때의 사람들과의 현장에서의 거리를 깨트려 나가면서 저는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마침 이곳 울산에서요, 저는 한 과학 행사에 과학 부스를 운영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 부스에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세 가지 실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미니 스탠드를 만드는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야광 탱탱볼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이해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었죠. 날씨가 꽤 쌀쌀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셔가지고 혹시 본인도 참석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신기해 보인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당연하죠 라며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미니 스탠드를 만드는 부스로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유치원 진학하기 전 정도의 꼬마 친구와 친척을 만나러 한국에 왔던 미국인 부부 한 쌍, 그리고 한국인 할머니, 이렇게 세 팀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모든 저는 대부분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와서 비슷비슷한 걸 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랐어요. 근데 딱 하나 제가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학이라는 공통 분모였습니다. 다들 공통 분모 어떤 건 줄 아시죠? 우리가 집합할 때 그 공통 분모인데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됐고요. 이 연결은 마치 회로가 연결된 것처럼 뭔가 말은 안 통해요. 확 손짓 발짓을 했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로 연결이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구의 불을 켤 수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던가요? 저는 사실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과학은 학생들이 학교나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편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학 소통 활동을 하면서 그 편견을 깨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원래 꺼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꺼짐에서 스위치를 켜짐으로 옮겼을 때 전구가 불이 반짝 켜지는 그 순간 제가 말씀드렸었던 할머니께서 정말 활짝 웃는 그 웃음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 처음으로 100점,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을 때 표정으로 오늘 체험을 통해서 이제서야 우리 집 안에 있던 불이 어떻게 켜지고 꺼지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제가 생각했던 당연한 과학 원리가 누군가에게는 원리를 알지도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할머니께서 제 부스에 또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할머니의 가족들과 함께였죠. 그래서 그럴 때 할머니의 손자가 이제 제가 있었던 이제 미니 스탠드 만들기 부스에 또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만든다 안내를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지식의 확산을 난생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항상 화려한 직업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사회에 환원을 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과학이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요소 혹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깨달음은 과학과 공학이 만들어둔 그어진 선을 넘을 때 비로소 제가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뭔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역 축제에 혼자 오신 할머니께서 불을 켜보면서 재미를 느꼈었던 이러한 것들, 과연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을까요?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올해 주목했던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초
전국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다양한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을 줄여나갔었고요. 24시간 편의점이 저녁에 문을 닫는 사태까지 생겨났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미래에는 로봇이나 기기가 주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키오스크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많은 가게들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갑질하는 손님을 마주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저희 손님 입장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메뉴를 살펴보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역시 기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로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로페이는 카드 회사의 높은 수수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소득 공제율을 높여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듣고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물건을 파는 사람도 모두 기술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술이 무언가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서울페이, 제로페이가 다양한 결제 서비스에서 1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패스트푸드, 이제 기차역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게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음식을 수령하러 가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는데 한 노부부께서 이제 저한테 또 자그마한 목소리로 총각 주문하는 거 좀 도와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메뉴를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 키오스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 아시나요? 너무 많은 메뉴들이 스크린에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 주문을 점원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순간 아주 낯선 스크린을 통해서 주문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변미분을 하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깜깜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키오스크만이 덩그러니 있었고요. 직원들은 본인들의 업무를 하느라 너무 바빴고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음식을 받으러 가기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준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키오스크가 우리 사회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노부부를 통해서 기술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기술의 겸손을 모든 세대를 존중할 수 있는 기술의 태도라고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술의 겸손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잠시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예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생각보다 우리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가는 편의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한 동네 편의점 문 앞에 아주 큰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특정 금액 이상을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이제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 할아버지께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학생 이거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줘 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아마 좀 많이 지쳐 있었나 봐요. 할아버지 그거 어려워요. 다음번에 할인받으세요. 라면서 거절하는 걸 전 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기술이 사람과 사람 간의 간격을 더 넓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사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간편 결제를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간편 결제가 이루어질 때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가게에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저도 그리고 결제를 해주는 점원 또한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팀 프로젝트처럼 둘이서 스크린 막 눌러보면서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사투 끝에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낯선 것을 처음 배울 때는 두렵고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 그래도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여유의 시간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술의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를 수 없는 기술이 과연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고 믿었던 기술이 마치 우리 어린 시절 초등학교 방학 때 밀렸던 일기를 이틀 만에 써버리는 것처럼 기술이 우리가 만들었던 기술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쫓기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겸손 아니라 기술의 거만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격차를 더 넓히게 됐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겸손하지 못한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십 년 뒤에 한 꼬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알려줘도 모르잖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 그래도 우리 한때 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학생들인데 좀 기분 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앞으로도 남녀노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쉽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기술의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과학 소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게 제 직업인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잠깐 다시 울산과학 축제 부스 속의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여러 가지 소통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배움에는 장소와 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혹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기술은 과학체험 부스에서의 혼자 오셨던 할머니를 과연 환영해 주실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밀어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미래를 책임질 과학을 발견하고 기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각자의 주제가 과연 모두에게 동등한 이로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연 그 기술은 모두에게 평등한 기술의 겸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우리의 삶은 1위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달리기 같은 아주 경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공학은 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 달리기 팀 모두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게 목표인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는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과 기술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떤 역할로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요. 감사합니다.